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겪은 그 일은 차마 그동안 어디에다가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사연이에요. 불과 2년 전에 겪었었죠. 바로 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느냐고요? 그동안 혼자 삭히기엔 너무 무거웠고 또 털어놓자니 스스로 죄책감과 원망, 분노가 가슴속에서 다시 불을 지필 것 같아 참아야만 했어요. 이제야 그 지옥 같은 하루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묵혀뒀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랐어요. 강남이라고 하면 다들 엄청난 부자인 줄 아시는데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분명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 맞았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솔직히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가졌었죠. 막내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갖고 싶은 건? 어머닌 제게 늘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남 일녀 중 막내딸이었던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귀염둥이였답니다. 큰오빠는 10살, 작은 오빠는 7살 차이가 나서 거의 오빠들 딸처럼 키워줬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딱히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우리 막내도 회사에 좀 도와야지 라고 하셔서였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 재무팀에 들어갔고요. 어른이 된 일상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백화점 가고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도 다녔죠.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 부모님에게 감사드렸죠. 부모님이 언제든 저의 돌아갈 곳이 되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던 거니까요. 게다가 부모님은 제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막내 시집 보내기 아까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천천히 가는 거지 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저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았답니다. 회사 일도 어렵지 않았어요. 재무팀이라고 해봤자 실무는 부장님이 다 하셨고 전 그냥 도장 찍고 서류 검토하는 정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꼬박꼬박 지켰고요. 야근? 그런 거 없었죠. 가끔 아버지가 막내야 이 서류 좀 검토해봐 라고 하시면 그때만 좀 바쁜 척했고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 워라밸을 더 중요시해서 괜찮았어요. 점심시간엔 늘 회사 근처 비싼 일식집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었어요. 김 부장님이 사모님 오늘은 어디 가실래요? 라고 비꼬아 물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골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었네요.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3번의 연애를 했는데 다 결혼까지는 안 갔어요. 첫 번째는 남자가 우유부단해서, 두 번째는 제가 식어서, 세 번째는 그냥 서로 안 맞아서였죠. 그래도 크게 상처받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32살이 되던 해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슬슬 초조해지더라고요. 야,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 결혼할 생각 있으면 노력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느긋한 저를 보며 친구들이 맨날 잔소리했죠. 그래도 저는 여유 있었어요. 아직 30대 초반이고 집안도 괜찮고 저 스스로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걱정 없었거든요. 참 젊어서 그런지 오만했죠. 언제까지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안락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매주 친구들 결혼식에 가게 되니까 부모님도 슬슬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막내야, 네 친구들 다 시집 가는데 넌 생각 없니? 아빠, 아직 시간 많아. 좋은 사람 찾고 있어. 엄마 아빠도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
그래, 뭐 그랬긴 한데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완벽한 사람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좀 더 노력했어야 했죠. 운명의 그날은 제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였어요. 강남의 한 루프탑 바에서 열렸는데 친구가 오늘 괜찮은 남자들 많이 불렀으니까 잘 봐둬 라고 귓속말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런 데서 괜찮은 사람을 만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와인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전 수진이 대학 선배 정민수라고 합니다. 딱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180은 넘어 보였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해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 브랜드요. 어머, 좋은 차 회사네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 차 타세요. 아, 그러세요? 혹시 어떤 모델 타시는지... 제가 담당이면 좋은 조건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과 일상을 오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날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날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죠.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적극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애였어요. 첫 데이트도 센스 있게 준비해놨더라고요. 이 집 예약 되기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VIP 고객이 많아서요. 여기 사장님이랑도 친해요. 그땐 그게 다 거짓말인 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일반 예약이었고 사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답니다. 그때만 해도 귀여운 허세 같았어요. 그렇게 반년쯤 만났을까요? 민수 씨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벌써? 우리 서로를 아직 잘 모르지 않나? 난 이미 충분히 알았어.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남자친구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소개했더니 생각보다 아버지가 은근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겁니다. 직업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어서 그 점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허, 이 젊은 사람이 패기가 있네. 수입차 딜러면 수입은 어떤가? 네, 작년에 최우수 딜러상도 받았습니다. 조만간 독립해서 대리점도 낼 생각이에요. 남자친구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근데 이상한 건 이 만날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최우수 딜러상 받았다고 했잖아. 상금도 꽤 나왔겠네? 그게 상금은 따로 없고 해외 연수 기회 줬어. 그럼 언제 가? 아직 일정이 안 나왔어. 회사 사정상 미뤄지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만 늘어났죠. 그래도 그때는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네 싶었어요. 그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분명 피임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혼전 임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우와, 우리 그럼 바로 결혼하자.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안심했어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놀라고 실망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빨리 결혼이나 하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민수 씨 통장을 처음 봤는데 잔고가 3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저축을 별로 안 했네? 대리점 낼 자금은 모아놨어? 그게 최근에 부모님 병원비로 다 썼어. 곧 보너스 들어오면 될 거야. 사실 그것도 상견례 때 거짓말이란 걸 알았죠. 부모님은 건강하셨고 사실 직급 자체가 보너스도 별로 없는 직급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여태 돈을 모으지 않고 펑펑 쓴 거죠. 하지만 이미 배는 불러오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추진력에 눈 깜짝할 사이 결혼식 날짜도 잡아버린 상황이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 강원도 시댁에 내려갔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사실 상견례 때부터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이고, 서울 부잣집 딸이 이 먼 집에 오셨네. 시어머니의 인사는 이런 식이었어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뭔가 가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머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도 평범하다고. 평범하긴 너희 아버지 회사 운영하신다며. 아유, 우리 민수가 복 터졌지. 그런 집 사위 됐으니까.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이, 엄마, 장인어른이 곧 저를 이사로 고용해 주겠대. 그럼 연봉이 엄청 올라갈 거야. 전 깜짝 놀라서 민수 씨를 쳐다봤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쉿. 아이, 그냥 엄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우선 넘어가죠. 근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럼 너희 아버지 회사에 우리 둘째 사위도 좀 넣어주면 안 될까? 걔도 일자리 구하고 있거든.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니, 사돈이 회사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돼? 가족인데? 분위기는 금방 싸해졌죠.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아이, 사모님, 우리 민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애가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서 그동안 고생했거든. 며느리를 조롱하려고 사모님이라 부르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네, 아버님, 잘 살게요. 근데 신혼집은 누가 해주기로 했어? 사돈네가 해주시는 건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에이, 뭐 딸 시집 보내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지. 우리 민수는 그동안 모은 돈이 없다던데.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우린 시골에서 식당 하느라 돈 모을 여력이 없었어. 사돈은 잘 사시니까 좀 도와주셔야지. 그 말이 진짜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집 매매 자금을 대주셨어요. 제가 모은 돈과 대출 껴서 샀지만 남자친구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 우리 식당 요즘 장사가 안 돼.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수 취직은 시켜주신 거야? 이사 시켜준다고 했다며. 아이, 사돈한테 네가 잘 말해서 우리 둘째 사위 일자리 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민수 씨가 부풀려서 말한 것들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완전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본 거예요. 여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아이, 거짓말 아니야.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아버님이 앞으로 날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 우선은 회사 열심히 다닐게. 걱정하지 마. 이런 어이없는 논리로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대화가 안 됐어요, 도무지. 그렇게 아이를 낳고 결혼 2년 차 민수 씨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장인어른처럼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 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이도 아직 어린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니. 그럼 뭐 할 건데? 사업 구상은 다 해놨어. 중고차 수출 사업. 내가 그동안 쌓은 인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혼자 우리 부모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 듣고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아버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해 하셨는지 몰라요. 자네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있다면서 왜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사업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전에 사업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다면서. 그래서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 사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게다가 남한테 빌려서 시작하는 거라면 더더욱 힘들어. 그러자 민수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는 제게 화풀이했죠. 너희 아버지가 날 무시하는 거지? 사위도 가족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 신중은 무슨...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날 깔봤어. 그리고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이에요. 그 후로 민수 씨는 매일 집에서 놀면서 때가 되면 대박 날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여보, 그래도 다른 회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고만 있을 거냐고. 왜?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백수로 보여? 그게 아니라 당장 생활비가 너희 집 부자잖아. 좀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죠. 남편이 백수가 된 지, 아니 사업 구상을 위해 쉰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죠. 막내야, 아빠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니? 무슨 일이야? 작년에 진행한 아파트 사업이 있는데 시공사가 부도났어. 우리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 갔더니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큰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죠. 당분간 우리는 조금씩 힘을 모아서 부모님을 도우려고 해. 막내 넌 도울 여력 없으면 손 벌리지 않도록 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친정에 의존했는지 그때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반응이 정말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뭐? 장인어른 회사가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 거야, 일시적으로. 진짜 대단하다. 나보고 사업하지 말라던 사람이 자기 사업은 말아먹었네? 그때 정말 민수 씨 뺨을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죠. 이제 장인백도 없네. 나 속았잖아 진짜. 아침부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놓고 빈정대며 말하더군요.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야.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 돈 믿고 결혼한 거 맞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없으면 지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이야. 그렇게 비아냥대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막말로 거지처럼 빈손으로 와서 기대려고 한 사람이 더 사기친 거 아니야? 뭐? 거지처럼? 당신 말 다 했어? 그날 그렇게 크게 싸운 후로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근데 거실에서 장난감 갖고 노는 우리 아이를 보니 3살짜리 아이한테 아빠 없는 상처를 줄 순 없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정말 막 나갔어요. 하루는 제 통장을 들고 와서는 이거 정기 적금 깨져. 어차피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 뭐? 그건 또 어떻게 찾았어? 손대지 마. 그건 아이 교육비로 모아둔 거야. 교육비 나중에 내가 크게 성공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잖아. 그럼 당신이 일하면 되잖아. 애 적금을 깨자는 게 말이 돼? 저의 반발에도 결국 적금을 깼어요. 2천만 원. 그걸로 1년은 다 혼자 외벌이로 버틸 수 있겠지 싶었는데 민수 씨가 3개월 만에 다 써버린 겁니다. 이 돈 다 어디다 썼어? 사업 준비하는데 필요한 거였어.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 인맥 관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상 골프 치고 비싼 술 사서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일이죠.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시댁도 문제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 우리 민수 요즘 어때? 사업 준비 잘하고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게 인테리어 좀 바꾸려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어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민수 씨가 옆에서 난리를 쳤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지금 우리도 힘든 거 모르겠어?
정 돕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 또 그 이야기야? 뭐 내가 백수라서 창피해? 너희 아버지 회사나 제대로 하라고 해. 매일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서 울고 저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무조건 이혼한다. 지금은 그냥 쇼윈도 부부로만 살자. 근데 웃긴 건 민수 씨는 밖에선 여전히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가짜 비싼 시계를 차고 사람들한테는 조만간 큰 건 하나 터뜨릴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죠. 저는 아이 키우느라 또 카드값 막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엔 새벽에 편의점 알바도 나갔답니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민수 씨가 갑자기 늦은 귀가를 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해부터였어요. 처음엔 사업 미팅이 있어서라고 했죠. 새벽 2시까지 무슨 미팅을 해? 중국 바이어랑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번엔 진짜 큰 건이야. 믿고 싶었어요. 정말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여보, 이 호텔 뭐야? W 호텔에 왜 갔어? 그거 바이어 접대한 거야. 거기 라운지가 좋거든. 라운지 이용료가 50만 원이 넘어? 고급 와인 마셨어. 사업가 체면이 있지. 그때까지도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주말 오후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남편이 자주 만나던 친구한테 전화했죠. 저 민수 씨 와이프인데요. 혹시 골프 같이 치세요? 아니요, 저한테 연락 없었는데. 요즘 골프 잘 안 쳐요, 민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의 양복에서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한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따졌어요. 당신 여자 생겼지? 무슨 여자? 이 립스틱 보고도 발뺌할 거야? 이거 보라고! 그제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바람 핀 건 아니야. 딱 한 번 만난 거야. 그래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한 번? 정말로 한 번이라고? 저번에 접대하러 술집 갔다가 만난 것 뿐이야.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날 무시하고 돈도 안 주고. 결국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아이도 있고. 한 번만 봐주라. 응?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당신이 자격지심에 찌든 거 아니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분명 내연녀였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남편한테 따지니 아니야, 아는 동생이야 라고 발뺌했지만 곧바로 전화 다시 해보라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아니래잖니.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 못한 거 아니야? 정말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심신이 지쳐버린 저는 맞설 생각보다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외도 사실을 안 후로 저는 남편과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동정심은 전혀 안 들었죠.
근데 남편은 계속 들러붙었어요. 아, 여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딱 한 번 만난 거라고. 그만해. 나 이제 지쳤어. 아니,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아이는 어쩌고?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네가 나를 무시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거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졌어요. 화분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고 제 이마에 상처가 났죠. 피가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전 그대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끊었죠.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경찰관의 한심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고소는 접수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경찰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전과자 만들려고? 어머님, 전 맞았어요. 보세요, 이 상처. 그까지 상처가 뭐가 돼서야?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지. 당장 고소 취하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희 친정 부모님 반응이었죠. 막내야,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참아라. 엄마, 나 맞았다고. 이마도 꿰맸어. 그래도 이혼하면 너도 힘들잖아. 누가 애 딸린 이혼녀 좋게 보겠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부모님이 힘든 시기였던 건 알지만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후로 더 대담해졌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넌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을 거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줄 알아? 그럼 해보든가. 난 끝까지 싸울 거야. 협박은 계속됐어요. 네가 이혼 고집하면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 피울 거야. 친정 부모님 망신시킬 거야. 아이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칠 거야. 정말 매일이 끔찍했어요. 아침에 눈뜨기가 싫었죠.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이거 좀 서명해줘. 이게 뭔데? 투자 계약서야. 이번엔 진짜 대박날 사업이야. 중국에서 전기차 부품 수입하는 건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근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 명의로 5억 대출받는 내용이었어요. 미쳤어? 내가 왜 이런 걸 서명해? 아니, 잠깐만 쓰고 갚을 거야. 아, 이번엔 정말이야. 됐어. 그런 거 할 돈 없어. 그날 밤 남편이 결국 제 인감도장을 훔쳐갔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확인하셨죠? 뭐라고요? 전 신청한 적 없는데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민수씨가 위조 서류로 대출 신청을 한 거였어요. 다행히 막을 순 있었지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범죄야. 문서 위조라고. 범죄? 부부 사이에 무슨 범죄야. 같이 잘 살려고 한 건데.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 5억 줘. 뭐? 내가 그동안 희생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네 집이 부자였을 때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무슨 논리가 그래? 싫으면 양육권 소송할 거야. 그리고 네가 정신병원 다닌 기록 있으면 분리할걸? 제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받은 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치사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씨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이 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일주일 동안 시간 줄게. 유치하고 더러운 인질극이었죠. 아이 없는 집은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매일 밤 아이 방 앞에서 울었답니다.
아이가 없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아이 얼굴만 볼 수 있었을 뿐 데리고 오질 못했어요. 시댁에서 어떻게 구슬린 건지 애가 거기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새벽 3시쯤 되면 아이가 엄마 목말라 하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우리 딸 잘 있겠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혼잣말이 늘었어요. 출근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혔죠. 동료들이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차마 남편이 아이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차라리 5억 줄까? 아니면 집이라도 팔아서... 이런 생각을 수천 번 했어요. 근데 그러면 평생 남편한테 당할 게 뻔했죠. 오늘 5억 주면 내일은 10억 달라고 할 사람이니까요. 그때 친구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완전 해골이야. 다 털어놓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미쳤네 진짜. 이건 아동학대야. 당장 신고해. 신고하면 남편이 더 극단적으로 나올까봐. 이대로 이혼해도 문제야. 분명 질질 끌어서 악질적으로 날 괴롭힐 게 뻔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젠. 그럼 네가 죽을 것 같은데 애 위해서라도 네가 건강해야지.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저라도 정신 차려야 아이를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남편이 180도 변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애를 데리고 와서 혼자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다시 잘해보자.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죠. 하지만 우선 애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차분해진 거예요.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돕고. 여보, 미안해. 사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요. 뭐가 힘든데? 이런 짓을 벌여놓고 지금 당신이 힘들었단 말이 나와? 알아. 근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엔 동정심이 들려다가도 남편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혼해야겠다는 다짐은 변함없었죠.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민수 씨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서랍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고 통장을 정리하고 심지어 보험 서류까지 들춰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이것저것 복잡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없으면 너랑 아이가 편할 텐데. 무슨 소리야 자꾸. 왜 계속 그러는 건데?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죠. 남편은 늘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무언가를 쓰는 걸 봤어요. 그거 뭐야? 이거 그냥 일기야. 분명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단어들이 보였거든요.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꾸 왜 이래?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방을 뒤졌죠. 그 안에서 수면제 통을 발견했어요. 거의 가득 차 있었는데 처방 날짜를 보니 최근이더라고요. 설마 정말로... 그날 밤 남편이 통화하는 걸 몰래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 계획이 있어. 알았어. 며칠 안에 끝낼게.
뭘 끝낸다는 건지 불안하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나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러. 답답해서. 남편이 나간 후 왜인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른 사달이 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당신 어디 간 거야? 답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새벽 2시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죠. 정민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이 정민수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자살인가요?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서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죠. 남편이 정말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혼 안 해주면 죽겠다던 그 협박을 정말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지만요. 새벽 경찰서 안치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정말 남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죠.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모텔 욕실에서 목을 맸더군요. 형사님의 설명이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유서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보니까 저번에 방에서 쓰던 그 편지 같더라고요. 미안하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 깊은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아내와 사는 건 지옥과 같았어. 나 스스로를 지옥 끝까지 몰고 가는 일이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죽어서까지 제 탓을 하다니. 설마 이 편지를 보고 죄책감이라도 느끼길 바랬나? 정말 미안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을까?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상한 건 유서가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평소 남편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뭐든 장황하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혹시 다른 유서나 메모는 없었나요?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휴대폰입니다. 비밀번호 아시면 확인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저는 민수 씨 휴대폰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아이 생일. 역시나 맞았죠. 카톡을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였는데 죽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오빠 진짜 할 거야? 오늘 끝낸다. 조심해.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했어. 너야말로 시간 맞춰와. 중요한 건 통화를 나눈 건지 문자는 모호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뭘 준비했다는 거지? 자살을? 근데 실수하면 안 되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죽는데 무슨 실수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건 다른 여자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이상 저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기에 문자를 보냈죠. 저는 당신과 정민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곤란해질 겁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갔어요. 짐만 챙겨 최대한 빨리 간 거였는데도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목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년, 내 아들 네가 죽였어. 내가 언젠가 초상 치를 줄 알았지, 이 살인자.
제 머리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협박했지? 돈 안 준다고 구박했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닥쳐!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네가 우리 아들 죽였어. 있는 집 자식이라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거 전부 외면하고 제때 이혼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민수 씨는 죽기 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저랑 아기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요? 거짓말 마! 유서만 봐도 너랑 사는 게 지옥이라고 했는데 어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남편이 바란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그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저도 조문하러 왔어요. 비켜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문자의 주인공,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요. 그 와중에 검은 상복까지 제대로 차려입고 나타났더라고요. 화장은 천박하리만큼 진하고 화려하게 하고 왔지만요. 당신 내 문자 받고 온 거예요? 아, 역시 와이프가 문자 보냈던 거구나? 그럼 웬만한 건 알 테니 속 시원하게 말할게요. 저 민수 오빠한테 받을 거 있어요. 나한테 보험금 준다고 약속했다고요.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여자의 말에 가족과 친척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오빠가 사랑한 진짜 여자. 오빠가 저한테 모든 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나눠주세요. 오빠가 생명보험 든 거 다 알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봤죠. 당신 누구야? 우리 민수랑 무슨 사이야?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저랑 재혼하려고 이혼 준비했었다고요. 오빠가 죽는 신용만 안 했으면...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가 말실수를 한 거죠. 죽는 신용이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뭐? 죽는 신용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다 싶어 다그치자 그 여자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다 말해요. 민수 씨랑 무슨 계획을 짠 거예요? 사람들이 한순간 에워싸고 다그치자 그 여자는 결국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오빠가 그랬어요. 자살 시도에서 발견되면 언니가 충격받아서 이혼해 줄 거라고. 그럼 아내한테 유책 배우자로 몰아 위자료도 받고 깔끔하게 이혼해서 우리가 새 출발한다고. 그래서 오빠가 목매는 척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때를 맞춰 발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모텔 직원과 10분 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방을 잘못한 거예요. 헷갈려서 방을 찾다가 겨우 도착해보니 오빠가 진짜로... 믿기지 않았어요. 자살인 줄 알았는데 자작극이었고 그것도 실패해서 진짜 죽은 거라니. 심지어 저에게 위자료를 뜯어낼 심산으로요.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오빠가 보낸 메시지 다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민수 씨가 자작극 시나리오를 상세히 적어보낸 게 다 있었죠. 오후 11시 30분에 목에 밧줄 걸기, 발판은 안전하게 설치. 11시 40분에 모텔 직원과 함께 발견. 119 부르면서 난리치기. 병원 가서 정신적 충격받은 척하기. 정말 치밀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늦게 와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발판이 무너져서 남편이 실제로 목에 졸려 죽은 거고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공범 아니에요. 전 그냥 오빠를 사랑했고 오빠의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한텐 자기의 재산을 절반 주겠다고 약속한 문자도 있어요. 오빠가 떠난 건 아쉽지만 약속은 지켜주세요. 그게 생전 오빠의 뜻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여자는 정말 뻔뻔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 타령이라니. 그때 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제가 새벽에 남편의 문자를 보고서 급하게 연락했거든요. 아, 그런 거였군요. 생각지 못했던 경우긴 한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정당하게 유족에게 갑니다.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니까요. 사고사라고요? 네, 그 자작극 중 실수로 죽은 건 사고사로 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 가능하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 왜 내가 고소를 당해요? 난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당신이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재산 사기 계획에 가담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남편과 그 여자의 계획에 당할 뻔했으니까요. 얼떨결에 진실을 고발한 여자 덕분에 시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머리채를 잡아뜯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알고 보니 아들이 외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이없는 자작극까지 벌였단 걸 알았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어머님도 고소할게요. 아까 제 머리 잡고 폭행하셨죠? 합의는 없을 거예요. 뭐야? 그건 진실을 몰랐을 때고. 솔직히 내 입장에선 아직도 네가 원흉이야. 그 말은 경찰서 가서 해보세요.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그 말을 남기고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와버렸어요. 그 와중에 시댁은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요. 더는 남편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죠. 이혼 시나리오 최종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자살 자작극 시나리오였죠. 1단계, 우울증 연기하며 주변에 어필. 2단계, 유서에서 아내 탓으로 모는 내용으로 작성. 3단계, 모텔에서 자살 기도 실행. 4단계, 적절한 타이밍에 타인으로부터 구조되기. 5단계, 정신병원 입원 후 이혼 요구. 아내 죄책감 이용해 위자료 받기. 6단계, 위자료 5억 수령 후 이혼.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혀를 차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이 자작극이 진짜가 되다니. 그럼 이건 자살이 아닌 거죠? 변호사 통해 들어보니 사고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고사로 처리될 겁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니까요. 그 여자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모르는 척했지만 증거를 들이대니 결국 실토했죠. 민수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같이 도망가자고, 새 인생 살자고요. 그래서 공모한 거네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건데 그게 죄가 될지 몰랐어요. 그 무엇 하나 제가 예상한 대로 된 게 없다고요. 결국 그 어리석고 뻔뻔한 젊은 여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어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죽은 이유와 진실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조작한 거지. 돈도 골라서. 어머님,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하긴 그분들한테 남편한테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보험금이었어요. 이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로 처리되니 보험금이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내 아들 보험금은 당연히 부모가 받아야지.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사실상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예요.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반은 내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강경 대응했어요. 다행히 명확한 법 조항이 있었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부모는 상속순위에서 밀린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했죠. 피고는 고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보험금은 전적으로 정민수 씨의 부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했죠. 고인은 내연녀와 함께 위자료 받기 위한 사기 행각을 스스로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사 한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피해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어요. 남편이 작성한 계획서, 그동안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위조한 유서와 각종 서류들, 판사님도 놀라는 눈치였죠. 이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고인이 정말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군요. 그때 그 내연녀가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어요. 이미 자기는 게임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었는지 다 털어놨죠. 정민수 씨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전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오빠는, 아니 민수 씨는 아내를 미워했어요. 돈도 안 주고 무시한다고. 결혼 생활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말했잖아요. 연인 사이라고요. 아내와 이혼하면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하고 저랑 살기로 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건 진짜예요.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이로 인해 판사님의 판결이 명확해졌죠. 보험금 전액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난리를 피우면서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못된 년, 내 아들 죽이고 돈까지 먹으려고 천벌받을 거야!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스스로 멍청하게 세상을 떠난 거지. 닥쳐! 너 같은 년한테 속은 내 아들만 불쌍하지. 그날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폭행 합의금으로도 크게 받아냈으니 아마 분에 못 이겨 살게 될 테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살아생전에 보험을 많이 들어넣었더라고요. 합치면 총 5억이 넘는 보험금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남긴 빚도 많았지만 그걸 정리하고도 딱 5억 정도 남았죠. 그 내연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게다가 민사로도 제가 고소해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죠. 언니 제발 선처해주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뭘 몰랐는데? 메시지를 나눈 거 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던데. 남편과 불륜하고 날 속이려 했고 그 멍청한 계획을 도우려 했다는 거. 그래도 전 임신까지 했었어요. 오빠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고요. 그게 민수 씨 아이란 건 확실하고? 그쪽 술집에서 일했다며. 정말 민수 씨만 만난 거 맞아? 그러자 그 여자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간략한 신상만 있으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여자는 분명 민수 씨 같은 멍청한 남자를 등쳐먹으며 살아온 거겠죠. 하필 이번엔 잘못 걸린 걸 테고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보험금으로 먼저 빚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만든 빚들, 카드값,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친정에 빌린 돈까지 다 갚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죠. 그리고 아이 양육비로 2억을 따로 떼어놨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차렸죠. 그간 홀로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가끔 이렇게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진실을 이야기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많이 아프셨거든. 그럼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열심히 잘 살면 돼.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잔인하잖아요. 나중에 크면 차차 알려줄 생각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처음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네가 날 죽였어라고 소리치는 꿈. 깨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아직 골마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있던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수 씨가 선택한 거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도 제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내야, 이제 다 끝났어.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우리도 이제 널 도울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아버지 회사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저도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죠. 카페를 오픈한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대학 동창들, 회사 동료들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친구 수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옛날에 민수 씨가 참 많이 꽃을 선물해 줬었는데, 물론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환심의 공약이었겠지만요. 그때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리지 않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젠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것 같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끔 동네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 못된 며느리가 내 아들 죽이고 돈 다 먹었다고. 처음엔 억울했지만 이젠 그냥 불쌍하게 느껴져요. 아들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저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어요. 커피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물론 가끔 민수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거짓말만 했을까? 답은 없죠.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네.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다. 그런 식으로 강해지고 이겨내서 다시 나아가는 거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면서 말이지. 맞아요. 정말 비싼 수업료였죠. 하지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2년이 지나자 카페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년엔 2호점도 냈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죠. 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재혼? 생각 없어요.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셨대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조문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시대에게 역적 죄인일 테니 가봤자 돌만 맞겠죠? 그저 조용히 집에서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상처를 남기셨지만
그 또한 기구한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보내고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셨겠죠. 워낙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큰 분이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죠. 그저 다 운명이라고 여기는 수밖에. 남편 무덤엔 1년에 한 번 가요. 아이를 위해서요. 아빠, 우리 잘 지내요. 아이를 위해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려는 건 아니고 그저 우리 둘로 괜찮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괜히 못 보고 모르고 지나가면 아이 입장에선 이런저런 의심과 생각이 커질 테니까요. 남편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